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로봇 퍼셉션과 머신러닝 팀의 문종식, 박준수입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추론 성능을 최적화하기라는 주제를 준비했고요. 로봇용 컴퓨터인 엣지 디바이스에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추론 성능을 이제 최적화했는지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로보틱스 랩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딜리는 실내 실외를 이제 다 움직이며 배달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배달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배달을 한다는 것은 험난한 난관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사진처럼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먼지가 날리거나 이렇게 열이 받는 상황에서는 로봇이나 혹은 그 안에 있는 배송품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죠. 이 사진은 저희 로봇이 이제 카메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취득한 데이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로봇이 이제 피해야 할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동차나 자전거 같이 빠른 속도의 물체들도 있고 밟으면은 손상이나 오염이 될 수 있는 고르지 못한 바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피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길거리에 많이 다니죠. 이런 상황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로봇이 이제 안정적으로 배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내구성은 물론이고 전성비 그리고 작은 크기 많은 포트 및 높은 호환성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지연 시간도 낮게 유지가 되어야 하죠. 다행히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컴퓨터가 있는데 이를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엣지 디바이스는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고사양 컴퓨터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로컬 장치에서 이용하는 이제 컴퓨터로 저전력 그리고 고효율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제슨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력 대비 효율이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 한번 숫자를 봐볼까요? 제가 가져온 이 숫자는 이제 엔비디아의 2023년 출시된 엔비디아의 올인이라는 플랫폼의 성능입니다. 머신러닝 세션인 만큼 관련된 스펙들로만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파워는 15에서 최대 60W, AI 퍼포먼스는 100탑스, 메모리 밴드위스는 102.4GB/s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만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A100은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진 2020년에 출시된 데이터 센터용 GPU입니다. 파워는 약 300W, AI 퍼포먼스는 1248탑스, 메모리 밴드위스는 1935GB/s. 그래서 이제 제슨이 A100 대비 확실히 적은 전력을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AI 퍼포먼스나 메모리 밴드위스가 절대적인 값이 충분한가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엣지 디바이스를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즉 고성능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 10Hz 이상 이렇게 추론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나이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기반으로 모델을 저희가 쓰고자 하는 플랫폼에 최적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툴 중에 여기에 최적화된 툴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TensorRT입니다. TensorRT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생성된 모델을 엔비디아 TensorRT 런타임에 추론이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엔진을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변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간단히 짚어볼 텐데요. 먼저 변환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파이토치가 저희가 원하는 TensorRT 런타임 엔진으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자유로운 그런 중간 표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오닉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닉스로 한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TensorRT로 변환이 된다. 그러면은 그 변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A 프레임워크에서 B 프레임워크로 모델이 변환된다는 것은 A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연산자들이 B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연산자들로 갈아 끼워지는 것을 대부분 의미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혹은 목적에 맞게 성능이 최적화될 수도 있습니다. TensorRT는 이러한 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델을 추론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엔비디아 GPU 타겟 플랫폼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툴입니다. 거기서 이제 최적화라는 것도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다뤄볼 것들은 그 최적화, 가장 대표적인 최적화 4가지를 뽑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 최적화를 해줍니다. 1번 퀀타이제이션을 통한 추론 속도 최적화, 2번 레이어 텐서 퓨전을 통한 메모리 I/O 최적화, 3번 커널 오토 튜닝을 이용한 GPU 플랫폼 최적화, 4번 딥러닝 억셀러레이터에서 추론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변환. 이제 뭐 하나하나씩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릴 것은 TensorRT가 굉장히 훌륭한 툴이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자동화를 도와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결국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최적화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발표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순서인 퀀타이제이션을 통한 추론 속도 최적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이란 데이터를 어떤 텐서를 더 낮은 비트로 표현을 해서 계산 속도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경량화 기법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는 예시가 대표적인데요. FP32의 텐서를 우리가 더 낮은 비트 int8로 변환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FP32로 표현하면은 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계산의 정확도에서 이득을 보지만 계산의 속도에서 손해를 보고요. 반대로 int8로 변환을 하면은 계산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계산 속도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는 말씀드렸듯 그 퍼포먼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퀀타이제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우리가 모델 추론 속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것을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 퀀타이제이션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뭐 크게 3가지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지 매핑, 라운딩, 그리고 클리핑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레인지 매핑 단계를 보겠습니다. FP32는 되게 넓은 범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숫자를 우리가 int8로 매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되는 특정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int8에 표현할 수 있는 맥스 범위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매핑 방법에는 아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설명에서는 가장 간단한 그 범위를 y는 ax 형태로 매핑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예시를 이제 하나 들고 왔는데 이 텐서 내부에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숫자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 사이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부터 5를 int8의 최대 표현 범위인 마이너스 128부터 127로 매핑을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y는 ax 형태를 가정했기 때문에 a 값에 해당하는 저 스케일 값은 25.5가 되고요. 이를 뭐 간단하게 곱해주면은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RM은 레인지 매핑의 약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nt8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소수점을 떼내고 정수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운드 연산, 반올림 연산을 써서 오른쪽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int8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맥스 범위가 127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7을 넘는 숫자들이 이제 2가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 2가지가 그 맥스 표현 범위에 맞춰서 잘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클리핑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치면은 우리가 방금 FP32의 데이터가 이제 int8로 잘 변환이 됐다. 최종적으로는 FP32에서 레인지 매핑을 하고 그다음 라운드 연산을 하고 클립을 하면은 이제 int8로 변환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퀀타이제이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밟아나가면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개발자가 이걸 하나하나 구현해야 한다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귀찮은 작업이 될 거예요. 근데 TensorRT는 다행히 저희가 몇 가지 아규먼트를 추가하면은 간단히 그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해 본 것입니다. 초록색 블럭이 int8이고 빨간색 블럭이 FP32예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int8로 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레이어가 완벽하게 변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시각화를 해서 이제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원하는 대로 변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레이어를 직접 뜯어서 그것이 변환되도록 맞춰줄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모델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3D 오브젝트 세션 모델을 이제 변환을 했고요. 프리시전에 따라서 FPS는 이제 추론 속도 관점, 그리고 MAP는 정확도 관점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보시다시피 FP32 대비 인트8이 추론 속도에서 2배 이상 성능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FPS에서는 큰 이득을 보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MAP 관점에서는 이게 한 3분의 2 정도로 깎여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능 저하를 느낀다면은 추론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모델이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MAP 저하, 정확도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라 부르는 방법론과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줄여서 PTQ라고 부르는 방법론입니다. PTQ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텐서 엘리먼트들의 히스토그램을 파악하고 거기서 아까 레인지 매핑 단계에서 범위를 이제 효과적으로 추론하고 그 다음에 세팅해주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이제 범위가 만약에 아까 범위를 효과적으로 세팅한다고 했는데 이 범위가 잘못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동일한 텐서의 그 예시를 들고 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102.4가 아웃라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만 이제 범위를 매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02.4부터 플러스 102.4를 범위로 설정해서 우리가 레인지 매핑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면 스케일이 이제 1.25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제 이를 이용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면은 위는 이제 아까 마이너스 102.4부터 플러스 102.4까지의 범위, 그리고 아래는 처음에 했던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의 범위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범위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아서 스케일 값이 잘못 세팅된다면은 퀀타이제이션 전과 후에서 이 엘리멘트들의 분포가 달라지고 그것은 정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을 보면은 FP32에서는 1.12, 0.68로 표현됐던 값이 잘못된 스케일로 가면은 1과 1 동일한 값으로 표현되지만 적절한 스케일 값으로 하면은 29, 17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에서는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아래 과정에서는 정보가 비교적 덜 손실된다고 볼 수 있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텐서 내부의 엘리먼트들, FP32 내부의 엘리먼트들의 분포를 이제 이 노란색 선으로 정규 분포를 그린다고 가정해서 노란색 선으로 그렸을 때 이 분포들을 이제 int8로 변환하면은 그 디스크리트해진 분포들을 이제 int8의 이 회색 박스로 회색 그 막대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범위를 이제 앱솔루트 맥스 값을 작게 잡으면은 범위 내부의 것들을 촘촘하게 표현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 바깥의 것들을 아웃라이어로 다 리젝션을 하기 때문에 바깥의 것들이 생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앱솔루트 맥스 값을 크게 잡아서 그 범위를 이제 넓게 잡으면은 범위 내부 바깥에 이제 아웃라이어로 리젝되는 부분들은 적어지지만 내부의 범위를 충분히 촘촘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최적의 범위를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PTQ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실제 PTQ가 일어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 추론에 쓰이는 실제 데이터들을 모델에 밀어넣고 모델의 각 레이어마다 이제 텐서의 엘리먼트들의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우리가 최적의 그 어떤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레인지를 계산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각 레이어마다 우리가 범위 그리고 또 이제 퀀타이제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계산해 주는 작업을 이제 PTQ라고 부르는데요. 역시 TensorRT랑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어렵지 않지만 직접 구현하려고 하면은 난이도가 높던 작업들을 대부분의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 팀에서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이 PTQ를 적용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로봇 전방의 환경을 이제 인지하는 왼쪽 사진과 같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FP32로 MIO를 계산하면은 0.7757이라는 숫자를 갖는데 이를 나이브하게 인터팔로 변환해 버리면은 약 7311로 퍼센트 기준 4.46%의 퍼센트 저하가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PTQ를 이용하면은 이제 0.7709로 마이너스 0% 기준 마이너스 0.48% 정도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PTQ도 가끔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PTQ는 결국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한해서 우리가 레인지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QAT는 학습하는 단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리시전을 예상을 해서 학습을 해보자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이 QAT의 핵심은 QDQ 혹은 Fake Quantizations이라 부르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QDQ는 Quantize and Dequantize의 약자이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떤 FP32로 나온 텐서를 퀀타이즈, 인트팔로 한번 퀀타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FP32로 디퀀타이즈 해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퀀타이즈랑 디퀀타이즈를 하기 때문에 QDQ라 부르고 이 전체는 FP32가 들어갔다가 FP32가 나오기 때문에 Fake Quantization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 역시 그 아까의 텐서를 가져와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퀀타이즈 단계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하면 이렇게 되는데 스케일 값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2.0으로 진행을 했고요. 디퀀타이즈는 그 레인지 매핑에서 역연산을 해주면 돼서 결국 스케일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은 오른쪽과 같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전과 후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FP32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은 훨씬 더 컨티뉴어스한 텐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오른쪽은 0.5 단위, 그러니까 1나누기 스케일 단위로 디스크리트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차이도 이렇게 발생하고 만약에 클립에 잘려나간 부분들은 좀 더 큰 이제 차이를 발생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인풋이 들어오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QAT의 가장 핵심입니다. 보통 모델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로스가 가장 낮은 부분에 보통 웨이트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FP32 같은 컨티뉴어스한 데이터 타입을 쓰면은 이 4에서 5 사이에 있는 네로한 미니마에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웨이트가 인트파일 같은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이 표현이 디스크리트하게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이 분홍색 포인트로 정해질 수 있고 운이 좋다면은 이 4, 5 사이에서 네로우 미니마에서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와이드 미니마에서 수렴하게 됩니다. 그 경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프리시전 하에서 가장 낮은 로스를 가지고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프리시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것이죠. QDQ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아까 같이 이제 QDQ를 통해서 인풋을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프리시전에 대해서 최선의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론입니다. 역시 QAT를 적용한 예시인데요.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다가 이를 적용해서 또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카메라를 이용해 전방처럼 3D에서 물체를 탐지하는 그 모델인데요. 디텍션 모델은 일반적으로 세그멘테이션 모델보다 학습이 수렴이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FP32 기준 2834가 나왔던 숫자가 PTQ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435로 여전히 3.99% 정도의 성능 저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가 저희가 QAT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2748, 약 0.86% 정도의 성능 저하로 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나머지 설명은 준수님께서 이어가 주실 겁니다. 이어서 레이어와 텐서 퓨전을 통한 메모리 I/O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 퓨전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레이어 퓨전이란 수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들을 새로운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쿠다 커널의 호출 수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쿠다 커널은
쿠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여진 GPU에서 실제로 실행된 함수입니다.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은 퓨전 전에는 컨볼루션과 배치놈이 각각 쿠다 커널을 호출하는데 퓨전 적용 후에는 컨볼루션과 배치놈이 퓨전된 상태로 쿠다 커널을 하나만 호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텐서 퓨전입니다. 텐서 퓨전은 여러 개의 연속된 연산이 실행될 때 원래는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컨볼루션, 바이어스, 렐루 얘네들이 각각 결과물을 그러니까 아웃풋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음 레이어가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을 다시 메모리에서 읽는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텐서 퓨전이 적용된 후에는 저렇게 첫 번째 레이어는 메모리에서 읽을 때 그 아웃풋은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전달해서 메모리에 읽기 쓰기를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레이어 퓨전과 텐서 퓨전은 TensorRT가 자동으로 퓨전을 해줘요. 그렇지만 역시나 자동으로 해준다는 말에는 언제나 옵티멀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다는 뜻이 숨어 있고요. 그러한 내용을 저희는 저희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T-Rex라는 툴로 비주얼라이즈한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이게 근데 그렇게 막 잘 보이는 그림은 아니어가지고 살짝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편하시죠? 컨볼루션 두 개의 아웃풋을 더한 다음에 매치놈과 렐루의 순서대로 넣어주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TensorRT가 이것을 퓨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컨볼루션과 배치놈이 연속적으로 하나씩 존재를 해야 되는데 앞에 덧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퓨전을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퓨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바로 배치놈의 추론 단계에서의 연산에 숨어 있습니다. 배치놈은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배치 데이터 사이에서 분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널리니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추론 단계에서는 그게 이미 저장된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니어한 연산으로 변신이 돼요. 그럼 리니어한 연산이란 말은 저 위에 같이 들어있는 플러스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그림처럼 배치놈을 위로 분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산된 배치놈 구조를 봤을 때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컨볼루션과 배치놈이 이젠 하나씩 매칭이 되어 퓨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TensorRT는 이것을 이제야 비로소 퓨전이 가능하다고 인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퓨전이 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전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배치놈 레이어가 하나 줄었죠. 그래서 실제로 쿠다 커널의 호출 횟수도 한번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 덕분에 저희는 레이턴시를 꽤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이것을 저희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저희의 제슨 올인 보드에서 레이턴시를 측정해본 결과 원본은 0.188ms였고 퓨전을 적용하고 났더니 0.157ms가 되어서 약 16.5%의 레이턴시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레이어 퓨전은 옵티멀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비주얼라이즈하고 분석을 해서 수작업까지는 아닌데 파이프라인도 만들어 놓고 파이프라인도 안 통하면 뭐 열심히 개입을 해서 이렇게 완전 옵티멀하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널 오토 튜닝입니다. 저희가 이제 GPU라는 게 한 가지만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여러 개의 종류가 있죠. 뭐 저희가 게이밍 PC 같은 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포스 RTX 시리즈나 아니면 AI 학습 서버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 센터 GPU인 A100이나 H100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설명하고 있는 제슨 플랫폼도 있죠. 그러면은 TensorRT는 이 쿠다 커널이 이런 GPU 플랫폼에 따라 최적화된 쿠다 커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에 따른 최적의 커널을 찾아줍니다. 그 기능이 바로 커널 오토 튜닝이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오토 튜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제나 옵티멀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 사례를 역시나 저희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이 그림부터 보시면은 이 그림은 저희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저희 제슨 올인 보드에서 추론을 시킨 뒤 레이어별로 레이턴시를 측정한 그림입니다.
뭐 자세히 보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맨 오른쪽에 뭔가 의문의 거대한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저 녀석의 정체는 바로 알그맥스 레이어입니다. 알그맥스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은 C by H by W라는 사이즈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H와 W는 인풋 이미지와 가로 세로의 너비가 같은 사이즈이고요. 채널만 이제 클래스 넘버로 바뀌는 그런 아웃풋 텐서가 됩니다. 그리고 각 텐서의 엘리먼트에는 확률 값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 픽셀에서 각 클래스별로 어떤 클래스가 가장 확률이 높은지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그맥스가 수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결과가 되는데요. 저것의 의미는 각 픽셀별로 이렇게 몇 번째 인덱스가 가장 큰 확률을 가지고 있는가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의 이미지대로라면 이제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저 픽셀은 0번째 클래스가 제일 확률이 높았구나 라는 뜻이고, 그 오른쪽은 첫 번째 클래스가 가장 확률이 높았구나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알그맥스라는 레이어의 연산의 특징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픽셀 간의 상호작용은 없고 오로지 채널 방향의 연산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채널 방향의 연산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한 가지 최적화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채널 디멘션을 맨 뒷순서로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면은 채널 방향의 연산 시에 연속된 메모리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NCHW2, NHWC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참고로 N은 배치 디멘션이고요. 이렇게 NCHW는 파이토치에서 쓰이는 디멘션 순서인데, 여기서 옆 채널로 이동을 하려면은 H 곱하기 W만큼의 메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채널 축을 맨 뒤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채널끼리 이동을 할 때 한 칸만 이동해도 바로 다음 채널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채널 방향으로 연산은 저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주는 게 매우 효율적이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커널 오토튜닝한테 기대할 수 있는 동작은 바로 알그맥스에 넣기 전에 NCHW를 NHWC로 넣어줘라 라고 이렇게 바꿔주길 저희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파란색 블록 안에 있는 저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쿠다 커널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혼동이 없기 위해서 밑에다가 일반적인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야 저희의 예상대로 최적화될 텐데, 저희의 프로파일링 툴로 쿠다 커널을 다 분석해본 결과 놀랍게도 가운데 있는 녀석이 없고 그대로 NCHW로 알그맥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트랜스포즈를 넣어주면은 빨라지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알그맥스 레이어 전에 넣어서 NHWC로 바꿔주었고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역시나 제슨 올인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원본 구조에서는 1.897ms였는데 트랜스포즈 적용 후 1.324ms로 약 30% 정도의 레이턴시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커널 오토 튜닝이 제대로 튜닝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직접 최적화를 해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퓨전과 커널 오토 튜닝을 미흡한 부분을 모두 보완해본 결과 저희의 전체 모델 레이턴시는 이렇게 5.4ms에서 4.6ms 정도로 약 15% 정도의 레이턴시 절감 효과를 얻었고요. 레이어 개수도 142개에서 117개로 약 19%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앞서 정식님께서 설명하신 퀀타이제이션은 웨이트와 연산식이 실제로 약간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손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은 그 두 가지를 다 변경하지 않고 커널 단계에서의 최적화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능의 손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DLA에서 추론이 가능하도록 모델 변환을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LA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DLA는 제슨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MPU와 비슷한 그런 처리 장치이고요. 이미지 CNN을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지 CNN 레이어밖에 쓸 수 없고, 대신 GPU 대비 저전율 연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 지원되는 레이어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는
저희 모델을 쓰려면은 DLA 호환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저전력의 강점이길래 그런 번거롭고 어려운 변환 과정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가져봤는데요. 이 표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제슨 오린 AGX의 성능 표인데요. 맨 윗줄을 보시면 GPU의 성능이고요. 두 번째 줄이 DLA의 성능인데, 맥스 모드에서는 탑스가 GPU 대비 확실히 DLA가 딸리지만 파워 모드를 저전력 모드로 바꿀수록 탑스가 DLA는 거의 감소되지 않고 GPU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저전력 모드에서는 확실히 DLA가 성능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맨 밑에 줄을 보시면은 이것은 전체 스로우풋에서 DLA가 차지하는 스로우풋의 비율을 나타내는 퍼센티지인데요. 맥스 모드에서조차도 DLA가 38%를 차지하고 있고, 저전력 모드로 갈수록 퍼센티지가 올라서 74%까지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제슨 플랫폼의 전체 스로풋을 꼼꼼히 이용을 하려면 결국 DLA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 CNN 몇 가지에 대해서 그 와트당 퍼포먼스를 GPU와 DLA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사용된 모델은 레티나넷, 레즈넷, SSD로 세 가지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참고로 SSD는 싱글샷 디텍터라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고요. 표에 보시면은 파워 모드가 어떻든 모델이 어떻든 평균적으로 4배 정도의 높은 와트당 성능을 DLA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델이 정말로 DLA에서 비슷한 성능을 내느냐가 궁금해서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우선은 레이턴시부터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파워 모드는 이게 보드마다 표현이 다 달라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맥스, 노멀, 민으로 바꿔서 해봤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맥스 모드일 때는 레이턴시가 GPU의 2배 이상으로 빠르다는 점,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GPU와 DLA가 약간 GPU가 빠르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미니멈 모드에서는 DLA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 전력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할 점은 GPU가 맥스 모드에서 전력 소비가 2배 이상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DLA가 GPU의 소비 전력의 60%다. 그리고 미니멈 모드에서는 DLA가 1W 미만으로 매우 낮은 전력 소모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점은, 저희가 맨 처음에 배달 환경이 험난하다라는 점을 많이 찝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맥스 모드라는 건 사실상 주행 과정에서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스 모드라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클럭을 맥스로 높였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는 굉장히 험난하고 그런 배달 환경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험난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배달 로봇이 배터리를 사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래오래 주행을 하려면 맥스 모드를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미니멈 모드를 쓰기에는 그냥 성능 자체가 너무 떨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노멀 모드를 쓰게 될 텐데, 노멀 모드에서는 이렇게 레이턴시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소비 전력은 40%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저희 모델도 DLA에서 매우 소비 전력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모두 최대한 DLA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델 추론을 최적화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퀀타이제이션으로 성능을 약간 손해를 보되 추론 속도는 크게 올리는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레이어와 텐서 퓨전이나 아니면 커널 로트 튜닝으로 텐서 RT의 불완전한 튜닝을 보완을 해서 성능 저하 없이 추론 속도를 늘리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거기다가 이제 DLA를 사용을 해서 레이턴시는 약간 손실을 보되 소비 전력을 크게 아끼는 방법에서 알아보았죠. 이 기능들은 되게 저희의 퍼셉션 기능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퍼셉션 기능에는 이 모델 추론만이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있죠. 저희는 그래서 센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최적화 여지도 많고,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도 최적화가 할 게 많고, 모델 학습 단계에서 모델을 경량화하는 방법들도 많이 적용할 수 있고, 추론 결과 루처리할 때에도 최적화를 할 여지가 많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단계에서 최적화를 모두
열심히 연구하고 로봇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세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추론의 모델 추론 단계에서 최적화만 다뤘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단계들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날이 온다면 오늘 여기 오신 청중분들 이 뜨거운 관심 그때도 보여주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